이때 이게 왜 저기 그 이런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 자체가 왜 인간의 뉴런을 따라했냐라고 본다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인간의 이 뉴럴 파이버 신경 전달 섬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딥러닝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이미징에서 설명하는 거라서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력하고 또 시각적인 인지, 시각적인 정보 처리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안구에서 렌즈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자, 받아들이고 나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쭉 보내줍니다. 이, 이 뭐죠? 어소시에이션 뉴로 파이버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나면 여러 개의 비주얼 콜텍스라고 하는 시각 피질에서요. 이렇게 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요 인간을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인간은 이 비주얼 콜텍스에서 보면 뭐 하나씩 뭐 그 저기 1차 시각 피질, 뭐 연합 시각 피질 요런 것들이 쭉 있는데 보시면 각각 하나씩 어떤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1차 시각 피질에서는 보시면 지금 엣지나 라인을 먼저 이렇게 이 필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비주얼 콜텍스 2차 또는 연합 저기 시각 피질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쉐입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이라는 건 이것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오브젝트 결국 페이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어떠한 형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얼굴을요.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비주얼 콜텍스처럼 시각 피질처럼 각각의 역할을 만약에 X1, X2, X3부터 쭉 있는 것들이 한다면 각각의 뭐 예를 들면 뭐 가장자리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뭐 모양을 파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걸 다 더해서 예를 들면 이 사과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예 하나는 색깔, 하나는 모양,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향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결국 Y는 사과다 아니다. 네. 또는 1 이다 아니다. 이것을 출력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오늘 보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필터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미분은 이제 가장 쪼개고 쪼개고 나눠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 필터라는 게 하나의 뭐 뒤집어 씌워 주는 하나의 뭐 무언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 카메라로 여러분들 예쁘게 필터링하면 예쁜 필터링 공주 필터링하면 공주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같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씌워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분 필터라는 걸 뒤집어 씌워 주면서 결국은 데이터에서 어떠한 윤곽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각각의 지금 예를 들면 처음에 엣지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이 역할들을 필터링을 뒤집어 씌워 주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지금 이미지로 설명을 하자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9 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 개가 결국 3 by 3로 지금 돼 있잖아요. 결국 9 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 눈에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게 진하기라고 가정한다면 요렇게 이렇게 진하니까 뭐 니은처럼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되겠네요 사실은. 요런 느낌이겠죠 사실 저희가 본다면. 요런 느낌이겠네요. 자 그러나 컴퓨터나 AI가 볼 때는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숫자로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게 이 부분 외에 얘네들은 하나의 노이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노이즈는 사실 지금 숫자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얀색 빈 공간에 사물이 있는 이미지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뒤에 이제 사물 뒤에 있는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배경들은
사실 노이즈가 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사실은 불필요하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다 지워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필터링이라는 게 이제 곱하기를 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합성 곱한다는 겁니다. 컨볼루전을 곱해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필터링이 제가 지금 보는 이 필터가 이렇게 가로로 하나짜리 요 하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요 직선, 세로 직선 하나만을. 이걸 강조해서 보려고 하면 여기만 1을 표시해 주고 나머지 0을 표시해 주면 어떠한 숫자든 0을 곱하게 되면 다 0이 돼 버리죠. 자 그래서 이 필터링을 만약에 뒤집어 씌워 준다면 이미지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예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결국 이 지금 하나의 세로선 얘만이 지금 강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는 한 역할이 뭐냐? 지금 이 세로선이 있는지에 대한 필터링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그림에서요. 사실은 실제로는 픽셀이 훨씬 많겠죠. 뭐 1억 화소, 1억 픽셀 뭐 또는 뭐 5천만 픽셀, 1,000만 픽 요즘 뭐 카메라 화소 워낙 좋으니까요, 예를 들면. 자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뒤집어 씌워 주는데 뭐 예 그게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딥러닝에서 이미지 분석에서는 필터를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본 이미지 데이터, 원본 로우 데이터가 보시면 픽셀이 필터링의 픽셀이라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원본 데이터가 훨씬 많겠죠, 필터링 데이터 이 픽셀보다는. 지금의 이 격자도 보시면 눈금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필터링을 뒤집어 씌워 줘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 세로선 하나를 지금 필터링 찾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를 예 지금 보시다시피 요 3 by 3 요 테이블이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 아래로 한 번 다운하면 예 요렇게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겠죠. 네. 우측으로 라이트 한 번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업 해서 예 총 4 칸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4 칸을 이동하게 되면 자 각각의 지금 뭐 이걸 곱한다고 생각하면 예 결국은 다 0이 되고요 이쪽은. 다 0이 되고 가운데 요 숫자가 더하면 16 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4 개를 합치게 되면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각각 숫자를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압축 형태로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필터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지 윤곽선을 검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윤곽선 예 엣지를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엣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컨버리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이제 AI는 엣지부터 찾아가요. 그러니까 중심부부터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디스크리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갑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윤곽선이나 굴곡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게 이 개하고 늑대하고 구분할 때 귀가 만약에 이거는 개고요. 울프 늑대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스무스한 이런 형태를 이런 윤곽선을 띠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좀 간단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지금 흰색 도화지 위에 그린 그 사물이 딱 있는 게 아닌 이상 뒤에 있는 게 다 노이즈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세그멘테이션 한다 치면 지금 뒤에 있는 이 숫자 2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분 필터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씩 이제 이동하면서 예 결국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수직 방향이면 요렇게 보게 되고요. 수평 방향이면 요렇게 뭐 미분 필터를 뒤집어 씌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네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 윤곽이니까 나머지를 다 흰색으로 바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노이즈를 제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만 딱 찾겠죠. 그래 AI가 '어 얘는 개는 동그랗고 늑대는 귀가 뾰족했으니까 아 이건 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학습을 해 갑니다.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그
플랫턴이라고 해서 평평하게 필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네. 요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전에 플랫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제로 패딩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 패딩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지금 앞서 저기 여기 이게 뭐 대표적인 지금 개념이 되겠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필터보다는 원본 데이터가 훨씬 픽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필터는 보통 3 by 3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찾아갈 때. 우리가 왜냐하면 아주 미세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미세한 차이점을 학습해서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피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진에서는 어쨌든 지금 필터링을 크게 해 버리면 한 번밖에 못 찾잖아요. 여러 번 찾기 위해서 필터링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지금 원래 원본 데이터는 4 by 4 인데 결국은 2 by 2로 좀 줄여 버렸죠. 이렇게 결국은 합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 부위에 0 이라고 하는 가상의 없는 숫자로 원래 이미지보다 더 크게 이렇게 0을 뒤집어 씌워 줍니다. 0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필터링을 뒤집어 씌워 주더라도 예 안전하게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지 크기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로 패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플래터는 더 간단합니다. 플래터는 우리가 결국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금 이런 형태는 매트릭스 형태잖아요. 매트릭스 형태보다 AI나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벡터 형태예요, 벡터. 그 벡터가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2 차원입니다. 2 차원이죠. 왜냐하면 요 가로축이 X축이라고 가정하고 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면 축이 2 개니까 2 차원이잖아요, 2 차원. 근데 2 차원으로 보는 거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형태의 크로스 크로스 섹션 크로스 테이블 형태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엑셀처럼요. 그러나 우리 AI나 뭐 이런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1 차원의 벡터 형태를 좋아해요. 1 차원이라는 건 결국은 이 축이 하나니까 이때는 대부분 XY로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X축 하나로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예를 들면 이거는 2 차원의 지금 X하고 Y가 있는 건 경우인데 이거를 1 차원으로 이렇게 늘려 줍니다. 네.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 거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 거 늘려주고 그다음 걸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컴퓨터는 우리가 이진수라고 했잖아요. 이진수가 결국 0과 1의 배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1111, 000, 뭐 1001, 001, 00처럼 이런 벡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AI는 우리 눈에는 이게 더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AI는 요걸 한 번에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일 마지막에는 요런 수치형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딥러닝은 이 사이에 이제 컨버리지 뉴럴 네트워크의 설명이었고 요 히든 레이어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이미지로 보셨을 때에는 지금 이 두뇌랑 참 비슷한데요. 결국 아까 보셨다시피 요 설명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보시면 요 손글씨를 보고 우리가 이 알파벳 B라고 인식하는 과정을 보시면 인체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네 우리도 지금 이 비주얼 컬텍스의 여러 가지 지금 각각의 자이러스에서 자이러스를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각각의 뉴런에서 보시면 필요한 지금 어 피처를 요렇게 필터링 찾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금 이미지를 눈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각각의 뇌에서 어떤 처리해 준 영역에서는 이 대각선을 봤더니 대각선 없네. 그다음에 일자 이 뭐죠? 이거 세로 하나 봤을 때는 B는 세로가 하나 있죠, 이렇게. 이 숫자 아니 뭐야 이 글씨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고 이 저기 뭐야 가로로 봤을 때도 요 가로 많죠.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여기 들어가고 해서 다 이렇게 필터링해서 계산했더니 얘는 B에 가까워. 알파벳 B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B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딥러닝에 대한 예시고요.
뒤에서 한번 이제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제 거 종료하고 일단 선생님 거 먼저 듣고 뒤에서 이제 그 리뷰 페이퍼 때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이 이게 메타버스 공간이라서요. 굳이 앞으로 나오시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군요. 이게 네. 실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서희 선생님이셨나요? 이렇게 좀 실례지만 뭐 저도 사실은 오해 많이 받는 게 저도 제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느낌도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서희 선생님 저는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었고 반대로 또 손누림 선생님이 여성분이셨네요. 예. 좋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8장 딥러닝 개발하기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딥러닝 분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접근 방식은 인공신경망 위에 정보 추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러닝의 3대 모델인 다층 퍼셉트론 및 퍼셉트론,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분야에서 딥러닝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논의 후 딥러닝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 과학의 최신 하위 분야 중 하나로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성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프로세스, 도구 등 기타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는 연구 분야로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분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인공지능은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인 구글의 알파고를 통해 대중의 관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심 비즈니스를 넘어 첨단 기술 기업 등 다른 그룹에서도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딥러닝은 이제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필수적인 학습 경로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이 인간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943년 신경활동에서 내적 아이디어의 논리적 계산이라는 연구에서 신경망과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서 현재의 인지신경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뉴런 층으로 구성된 최초의 신경망이 구축되었고, 머신러닝 분류 작업에서 MCP를 최초로 사용한 퍼셉트론의 출시와 함께 네? 슬라이드가 안 나와. 안 넘어간다고요? 응. 화면 공유를 이거 이거 전체로 화면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뭐 화면 공유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셔서 요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1958년부터 인공신경망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1969년 책 퍼셉트론이 출간되어 단순한 선형 분류기인 퍼셉트론으로는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가 제시되며 약 20년 동안 신경망 연구 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1986년 다층 퍼셉트론을 위한 역접합법이 발명되어서 비선형 분류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2006년 그 제자들과 함께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비지도 사전 훈련과 딥 네트워크 훈련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훈련 미세 조정을 사용하는 추가적인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2016년 이후 알파고가 세계 바둑기사 6명을 연달아 꺾으면서 딥러닝의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프로세싱은 컨볼루션 신경망이고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한 예입니다. 심층적인 구조를 가지며 종종 딥러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신경망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1980년 후쿠시마가 제안한 네오코그니트론 모델은 딥러닝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논의된 개념 중 하나로 CNN을 사용합니다. 1987년 시간지연 네트워크가 개발되었고 최초의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음성인식에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컴퓨터 비전 문제에 사용되는 CNN이 개발되었고
1998년 손으로 쓰는 숫자를 감지할 수 있는 르넷 기반 CNN인 르넷5를 성공적으로 훈련했습니다. CNN의 기능은 기존 신경망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CNN 레이어에서 각 단위가 레이어의 입력과 컨볼루션되는 2차원 필터라는 점입니다. 배열의 크기에 따라 CNN의 입력 계층은 1차원에서 4차원을 가진 배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NN 입력 기능은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정류선형이라는 문구는 신경망의 맥락에서 뉴런이 수행하는 활성화 기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따라서 뉴런의 출력에 대해 수행된 선형 변환의 비선형 결과는 이 함수에 의해 정의됩니다. 신경망의 출력이 다음 뉴런 계층의 입력으로 사용되거나 자체 출력으로 사용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구출할 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계산을 담당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특징 추출을 담당하며 많은 컨볼루션 커널을 하나의 집합적인 컨볼루션 커널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특징 추출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컨볼루션 커널 그룹 전체는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컨볼루션 커널로 구성되어 레이어가 보다 효과적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커널은 입력 피처를 주기적으로 스캔하고 행렬의 구성 요소를 곱하여 수용 필드의 피처를 집계한 후 편차량을 겹쳐서 계산합니다. 컨볼루션 커널은 작동하는 차원 수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해당 연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커널의 크기, 단계 크기 및 패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세 가지 파라미터는 각각 레이어에서 생성되는 출력 피처, 맵의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입력 복잡도의 양은 사용되는 컨볼루션 커널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컨볼루션 스텝 길이라는 용어는 특징 맵을 따라 측정된 거리로 컨볼루션 프로세스의 각 반복 동안 컨볼루션 커널이 이동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리입니다. 컨볼루션 커널은 스텝이 1로 설정되면 특징 맵의 모든 구성 요소를 순차적으로 스캔합니다. 충분한 패딩을 제공하려면 각 픽셀이 가로 및 세로 방향 모두에서 동일한 횟수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개별 구성 요소 주위에 더 많은 공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신경망의 구조에서 풀링 레이어는 불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거하며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각 연속 컨볼루션 레이어의 중간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네트워크는 매개 변수 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적고 데이터의 양에 따라 더 적은 양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컴퓨터 리소스의 양을 줄이면서 과잉 피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FC 계층은 CNN을 구성하는 숨겨진 계층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 CNN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연결된 계층으로 하위 계층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CNN의 이점 중 하나는 많은 수의 데이터에서 적은 수의 데이터로 사진의 차원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능력으로 많은 수의 요소를 보다 관리하기 쉬운 매개 변수의 집합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CNN은 이미지의 원래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환신경망은 입력이 시퀀스 데이터이고 네트워크의 노드가 시퀀스의 진행 방향으로 체인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입니다. 장단기 기억 신경망과 양방향 순환 신경망이 있습니다. 1982년 콘텐츠 주소 지정이 가능한 메모리 용량을 갖춘 신경망인 후필드 신경망이 개발되었고, 1989년 실시간 순환 학습법을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1990년 엘먼 네트워크라 불리는 혁신적인 네트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RNN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97년 여러 응용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정확성을 보이는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가 발명되었습니다. 딥러닝이 일으키는 오류는 다양한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순환 네트워크로 알려진 알고리즘의 초기 반복기인 엘몬 네트워크 기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요르단 네트워크는 IS로 알려진 재기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RNN을 위한 게이팅 전략에는 장단기 메모리와 게이트 순환 유닛 네트워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GRU는 LSTM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LSTM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게이트를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합니다. 1957년 신경망의 초기 모델 개념이 고안되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실제 뉴런과 유사하게 신경망에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뉴런 구조로 스택형 순환신경망은 다양한 유형의 신경망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학습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층 구조를 가진 RNN 알고리즘을 서로 겹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퍼셉트론은 AND OR 같은 1차 수로 논리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exclusive OR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간을 분할하는 문제는 여러 퍼셉트론이 서로 조합하여 작동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고정밀 알렉스넷 네트워크에서 사진 인식을 목적으로 딥러닝에서 얻은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예가 나왔습니다. 서면 자료의 해석에서 텍스트 번역 프로세스는 텍스트 인식 기술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로 서면 정보의 번역과 음성 언어의 번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사람의 입술을 읽는 것으로도 텍스트 인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딥러닝은 로봇이 능동적인 에이전트로 기능하여 실제 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지능형 로봇은 여러 센서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모델을 구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수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로봇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계획하며 수행하며 이루어집니다. 딥러닝 모델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레이어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딥러닝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실 오늘 손우림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GRU 모델이라든지 사실 오늘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그나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내용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논문 리뷰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역시 이제 조금 뭐 많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앞에 이제 라이트 GBM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일본 학자들이시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주된 핵심인데 연구에서 보니까 라이트 GBM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라이트 GBM에 대해서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듣고 나면 아, 이래서 이 라이트 GBM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GBM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이게 짧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보시면 부스팅 모델이라는 것이 이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여기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무언가를 판단하는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룰에 의해서 어떤 분류하는 방식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컴퓨터도 이해하기 쉽고 인간도 이해하기 쉬운 딱 중간 접점에 있는 표현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논리 로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당뇨병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아주 메인 피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혈당이 높다, 낮다가 있으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혈당이 그러면 이제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뇨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당뇨가 걸렸는지 예측 모델이라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병을 앓은 이력이 있다.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 피처를 통해서 또 나눠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은 당뇨 걸릴 위험이 있다 없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E라고 하는 요 노드가 우리가 리프 노드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볼게요 그냥. 우리가 ip 노드라고 하는데 이 리프 노드에 있어서 보시면 이게 만약에 H라고 하는 이 지금 리프 노드가 만약에 당뇨병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 H까지 오는 M이나 C나 R이나 P에서 시작해서 R, C, M, H 요 경로로 왔잖아요. 이게 각각에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혈압이 높다 낮다 뭐 지금 당신은 밥을 4끼 먹는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혈압이 높고 하루에 5끼를 먹고 뭐 부모님이 당뇨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H 즉 당뇨의 위험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이런 트리 형태의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디시전 트리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요 제일 앞에 오는 요 순서들 있죠. 메인 피처.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피처. 제일 처음에 영향을 미치는 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얘에 따라서 얘 아니오로 나눠지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니까 여기 오는 게 되게 항상 불안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디시전 트리는 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논리로 한번 해 볼게요. IQ가 만약에 85 미만이면 84부터죠. 우리가 경도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지적 장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적 장애 기준이잖아요. 맞나요? 85 미만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80 그러면 6은 문제가 없는 거냐? 사실 86도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딱 칼 자르듯이 해서 85 부터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86은 물론 문제가 없는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역시나 정상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당뇨병이 예를 들면 뭐 그 혈당이 124 부터 만약에 당뇨다라고 가정한다면 123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뇨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123 이나 또는 뭐 99나 다 똑같은 정상 범주로 본다. 그러니까 분류한다. 칼 자르듯이. 사실 이런 것들이 디시전 트리의 좀 약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번 모델을 돌리다 보면 데이터에 따라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피처가 노드가 이게 사실 키 노드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계속 이게 계속 바뀝니다. 이게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unstable 불안정하다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노력했고 그 브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언셈블 메서드라는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결론은 그럼 이런 트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다수결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만들 때마다 이게 바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합치는 게 또 좋으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팅 모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점점 성능을 이제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운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헬스장 가서 그 짐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10 킬로를 못 드니까 10 킬로를 들기 위해서 뭐 5 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죠. 6 킬로, 7 킬로 들다 보면 10 킬로 무게도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강한 이 성능이 좋은 이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의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되어 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트리의 스트럭처를 가진 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라이트 GBM이라고 합니다. GBM 자체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약자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요 리프아이즈예요. 리프라이트리 크로스의 스트럭처예요. 이게 뭔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어렵게 드리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가 있냐면 또 레벨 와이즈 트리 크로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들이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면서 요 바로 직전에 요 라이트 GBM도 그리 오래된 모델은 아니에요. 한 2017년 뭐 그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18년 뭐 그쯤부터요. 그 바로 전에 XG 부스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XG 부스터. 병렬 모델이긴 한데 요 XG 부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XG 부스트보다 왜 이 라이트 GBM이 좋냐? 이 XG 부스트는 뒤에 설명드릴 텐데 제가 레벨 바이 트리 크로스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리를 생성해 내면서 이 저기 가중치를 주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리프만 보는 리프 와이즈 구조죠. 그래서 뒤에 고것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빨라요.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우리가 굉장히 패스트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오버뷰를 하는데 다만 저도 이게 예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저기 뭐냐 이거 라이트 GBM 논문 처음에 이제 발견했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논문에서 근데 이제 샘플 사이즈가 10,000건 이하라면 이게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프 바이스 트리 그로스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한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여러분의 샘플 데이터가 10,000건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이 지금 이 손 선생님이 이제 리뷰할 논문이 샘플 사이즈가 10,000건이 넘어야 사실 이런 걸 하는 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칭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루트, 뿌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 모양, 트리 모양을 보려면. 이게 이제 이파리고 이게 지금 뿌리, 나무 고런 형태의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요렇게 이제 프로세싱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 각각 요것을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yes or no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에 따라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요게 이제 리프 노드다. 그리고 노드에는 항상 페어런트 노드 그러니까 이 노드의 위에 있는 갈라지는 요거를 우리가 가지를 페어런트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디서 나왔냐? 부모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페어런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페어런트 노드로부터 나눠지는 요 분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번들이라고 하죠. 분지되는 걸 우리가 칠드런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EFG는 칠드런 노드이면서 리프 노드인 거예요. 그쵸?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파이널 노드가 리프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 노드의 깊이를 우리가 뎁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뎁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글을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영어까지 같이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를 가지고 이런 지금 트리 베이스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스팅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트리 베이스드 모델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프 와이즈냐, 리프 기준이냐. 그러니까 리프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 요런 거 요런 거. 요게 지금 끝이 리프잖아요. 요거 지금 판서 프로그램 있구나. 요게 지금 리프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원래 리프였는데 파생이 돼서 요 리프에서 요게 더 나왔죠. 얘네들이 리프가 된 거죠. 이제 얘는 더 이상 리프가 아니에요. 요게 리프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만들어지면 여기서 리프를 또 만들어줘요. 파생해서 이렇게. 그러니 그때는 얘가 리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리프가 되고 얘는 이제 리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그 소위 이제 뎁스가 늘어나는 자 요런 방식이 우리가 라이트 GBN의 방식인데요. 리프 와이즈 방식이라는데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전까지 썼던 방식은 뭐였냐면 레벨 바이 트리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레벨 바이 트리 크로스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XG 부스트 같은 그 바로 직전까지 모델에서
썼던 방법인데 얘는 요 지금 트리 자체를 기반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트리 구조. 그러니까 리프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자체의 트리를 계속 생성해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레벨 와이즈 방식 그다음에 리프 와이즈 방식이라고 있는데 레벨 와이즈 방식이 지금 보시는 XGB처럼 우리가 레벨이라는 표현 자체가 균등하다, 수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와이즈 분할 방식은 자 수평적으로 옆으로 계속 트리를 만들어 갑니다. 계속. 균등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균형적으로 얘를 만들기 위해서요. 계속 트리를 계속 연산을 해 줘야 되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느려요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make the tree 밸런스 있게 계속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XG 부스트의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라이트 GBM, LGBM이라 쓰는데 얘는 리프 와이즈 그러니까 요 리프 하나만을 보고 여기서 계속 생성해서 나갑니다. 자 이때 그러면 뭘 생성하느냐 뭘 가지고 기준으로 보느냐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델타 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로스라는 말 들으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뭔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잘못 구분한 것들을 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시 얘기하자면 자 지금 성능을 가장 낮추는 이 로스가 가장 큰 소위 이제 델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델타 로스가 가장 큰 노드를 하나를 선택하면 예를 들면 노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 립 노드가 얘가 뭔가 오류를 성능을 가장 낮추는 오류 노드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 가중치를 줍니다. 자 결국은 핵심은 계속적으로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틀의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프에서 계속 분산해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이제 이 방식은 오버피팅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이해 쉽게 제가 또 요 예시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라이트 GBM을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가장 많이 틀린 립, 가장 많이 오답을 가지고 있는 그 리프를 찾아서 먼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귀가 큰 동물 중에서 앞에 제가 뭐 개, 늑대 얘기했는데 고양이하고 개를 이 구분한 얘가 잘못 구분하고 있어요. 고양이랑 개를. 그러면 고 잎을 먼저 구분하는 거죠. 제일 많이 틀리는 잎이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트리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비대칭적으로 자랍니다. 왜 비대칭적이냐면 둘 중에 하나에서 계속 지금 분할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얘를 여기서 이번 얘가 문제면 요렇게 또 분할을 할 거래요. 쭉쭉. 트리가 깊어지겠죠, 비대칭적으로. 왜냐 여기는 안 깊고 여기만 계속 깊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조입니다. 쪼끔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고민해서 '아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더 쉽나.' 마지막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여기 이거 저기 오징어 게임 제가 이 이미지도 갖고 왔는데 이런 식의 숨바꼭질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숨바꼭질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술래가 돼서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어디 숨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숨었는지는 다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부스팅 모델에서의 가중치란 말이죠. 가중치.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지금 라이트 GBM에서 쓰는 리프와이즈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이제 따라서 내려오면서 친구들 찾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잎에 조달을 해요, 이제 리프에. 그러니까 즉 질문하다라는 게 우리가 스무고개처럼 핵심적인 질문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끝에 리프에 도달하는 어떠한 그런 질문거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피처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반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걔를 가지고 다시 또 나누고 다시 나누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 긴 친구 같은 경우를 찾으면 왼쪽까지로 움직이고 머리카락이 짧으면 또 오른쪽까지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예 계속 분지하고 내려가고 분지하고 내려가고 합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 시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서 요까지 말씀드리고요. 바로 지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장 딥러닝 개발하기와 제 전공인 약동학 PK가 접목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PK-PD 분야에서 모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중 수학적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체내 혈중 약물 농도 및 양리학적 효과를 투여 방법과 환자의 특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리학적 문제로 생기는 격차를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채울 것으로 기대되며 여전히 실용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예측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 인식, 시계열 분석, 언어 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PK/PD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성과 정량성으로 이 예측의 과제를 풀기 위한 머신러닝이 적용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일 머신러닝을 사용하기보단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을 결합시킨 앙상블 방법이 더 높은 예측값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신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경향과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됩니다. 지도학습은 설명 변수와 객관적 변수가 쌍을 이루어 학습하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합니다. 지도학습은 일반적으로 3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SVM은 커널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함으로써 비선형 모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커널 트릭이라는 단순화 방법도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벡터 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트리 학습법은 지기적 분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트리 모델에서는 특성별 조건 분기가 반복되어 트리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고 트리의 끝에는 카테고리 또는 숫자 레이블이 할당됩니다. 하나의 큰 트리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작은 트리를 결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신경망은 뇌의 뉴런 신호 전달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네트워크와 같은 뉴런의 집합체입니다. 딥러닝에 가장 잘 알려진 응용으로는 CNN, RNN, LSTM 등이 있고 새로운 구조를 갖춘 새로운 모델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개발에는 이와 같은 4가지의 이유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의 직접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우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하려면 데이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준비는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단계이므로 데이터 정리, 특징 선택, 기능 엔지니어링, 데이터 변환, 차원 축소와 같은 5가지의 표준 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다 되면 모델 선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모델 선택은 훈련 데이터세트에 대한 후보 머신러닝 모델 모음에서 하나의 최종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로 확률적 방법과 리샘플링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적 방법은 훈련 데이터세트의 예측 성능과 모델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불이익이 생깁니다. 확률 모델 선택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AIC, BIC, MDL 등이 있습니다. 리샘플링 방법은 샘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추정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훈련 데이터 세트를 하위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분할하고 하위 훈련 세트에 모델을 맞추어 테스트 세트에서 평가하는 식으로 수행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여러 번 반복되며 각 시도의 평균 성능이 보고됩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나서 모델의 성능 예측은 여러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의 선택 기준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회귀 모델은 연속적인 출력 변수를 제공하고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R 제곱값인 회귀 계수는 예측 모델이 목표 변수의 분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딥러닝을 PK 예측에 적용하기 전에 PK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PK 약동학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포함한 신체 내 약물 작용에 대한 연구로 혈액, 조직, 배설물 내의 약물 농도나 시간 경과를 적절한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중 혈중 약물 농도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투여 프로토콜의 결과를 예측해 왔지만 머신러닝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모델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 혈중 약물 농도를 예측하는 데 더 최적의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량적 구조 활성 단계는 분자 설명자로 알려진 구조적 특징과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화합물의 생체 활성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묘화입니다. PK 파라미터는 오랫동안 QSAR 모델링의 주제였으며 표 1의 다양한 PK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모델도 활발히 개발되었습니다. QSAR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PK를 예측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드러그뱅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집단 약동학은 다수의 환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 집단의 PK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파라미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PK 파라미터에 대한 고정 효과와 무작위 효과를 동시에 추정합니다. 고정 효과는 불변 모집단 파라미터이고 무작위 효과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변동성을 설명하는 무작위 변수입니다. 환자별 배경 정보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POP-PK 분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조합 최적화 방법으로 유전자 코드로 대표되는 개체군을 준비하고 적합도가 높은 개체를 우선적으로 교배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GA는 약동학 데이터와 거의 동등하거나 우수한 모델 적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발현 프로그래밍은 표현 트리를 통해서 수학 공식을 해당 기호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POP-PK 모델링에 적용했을 때 GEP는 원래 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한 시계열 분석에서 PK 분야에 적용한 몇 가지 예에서 먼저 등간격 시계열 데이터는 자기 회귀 방법을 사용하는 지도 머신러닝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래는 LSTM, GRU와 같은 딥러닝 기반 방법이 등간격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복 모델 구조를 통해 과거의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입력에 대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머신러닝 방법의 기존 시계열 분석과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인데 혈압, 심전도, 내전도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리학적 데이터와 달리 혈중 약물 농도, 생화학적 분석값 등 많은 데이터는 오프라인 정량 분석을 통해 획득합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는 보관법을 사용하여 간격이 일정한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형 보관이며 보관에는 KNN 알고리즘이 자주 사용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주요 특징은 시간을 설명 변수로 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럴 상미분 방정식은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 최근 개발된 혁신적인 딥러닝 방법으로 순서형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여 이산 시계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투약요법, 연령, 키, 체중 등 환자의 배경 정보를 설명 변수로 ANN 모델을 사용하여 최고 및 최저 혈중 약물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그 결과 예측 성능은 기존 POP-PK 분석 예측 성능과 비슷했고 1997년 설명 변수에 관찰 시간을 추가해서 환자별 언제든지 혈액 약물 농도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ANN 모델이 기존 POP-PK 모델보다 예측 성능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측 추론 프로세스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더라도 PK 파라미터와 같은 환자 배경 간의 관계 또는 구조 활성 관계와 같은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최근 FDA 연구진들도 머신러닝의 블랙박스를 피하며 LSTM을 PK/PD 분석에 적용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혈중 약물 농도, 약물 치료 시작 후 경과 시간, 마지막 약물 투여 후 경과 시간 총 3개를 설명 변수로 하여 다양한 용량 프로토콜에 대해 예측했고 그 결과는 매우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후 트러스투즈맙 앱사틴의 약동학적 모델링을 위해 이 3가지의 성능을 비교했는데 전자 2가지는 이상한 모양의 혈액 농도 시간 프로파일을 제공한 반면 신경 ODE는 투여 중단 후 성공적인 혈중 약물 농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후 신경 ODE의 PK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PK/PD 예측에도 적용하였고 트러스투즈맙의 혈중 농도와 그 부작용인 혈소탄 감소증을 각각 PK 및 PK 데이터로 모델링했습니다. 그 결과 PK/PD 모델에 비해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 ODE는 PK/PD 분석에서 머신러닝의 개발을 위한 유망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잠깐 닫아주시고요. 리뷰 논문이었네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꼼꼼하게 못 읽어보고 PPT를 한번 이제 쑥 훑어보는 정도로 봤었는데 고생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발표 들으면서 이제 이 약동학이라는 걸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머신러닝이나 AI가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만약에 약동학에서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원래 머신러닝 잘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 두 번째 걸 보면 지금 95년도에 예를 들면 이 지금 용량하고 투약 간격 요 도스하고 우리가 듀레이션 두 가지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랑 여기도 있네요. 배경 정보 하나, 둘, 셋, 3개 정도 있으면 이런 데모그래픽 변수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약동학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통계학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시뮬레이션인데 무슨 시뮬레이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기 통계를 많이 씁니다. 실험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약을 용량을 조금 줄이고 투약 간격을 늘리고 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아까 보셨던 부스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한 것들을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져요. 결국 우리가 왜냐하면 이 미분 때문이에요. 미분. 우리가 미분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미분이란 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세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에 대한 다이나믹한 동력학을 보는 거잖아요. 이 수가 많아지면 이게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라이프 뭐죠? 그 사람이랑 뉴턴이랑 저기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어느 날 뉴턴이 저 하늘을 바라보더란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별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관측이라는 게 사실 지구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도 지구대로 돌고 있고 별은 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정확한 무언가를 이 다이나믹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걸 쪼개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리스크 팩터를 찾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리스크 팩터로 치면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캔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분으로 보자면 X1, X2, X3 이게 그러니까 이 리스크 팩터는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건 아니지만 통계보다는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왔습니다. 왜냐면 리스크 팩터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강 습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럼 이 암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도 점점 우리가 정상에서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면서 암 1기, 암 2기, 암 3기 뭐 이런 식으로 암이 발전하죠. 그러면 암이 이렇게 정상에서 1만큼 바뀌었을 때
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제 y가 1만큼 움직였을 때 요 x가 각각에 미치는 요 세부적인 다이나믹한 영향들을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머신러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게 흡연이에요, 흡연 x1은. 그러면 흡연이 1한 값만큼 하루에 한 값만큼 흡연을 더하면 그러면 암이 정상에서 1기만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얼만큼 더 나빠지는지. 근데 문제가 지금 흡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X2에서는 또 뭐 예를 들면 음주도 하고 그러면 흡연을 한갑 피는 사람이랑 하루에 술은 안 먹고 흡연만 하는 사람이랑 또 한갑씩 피는데 또 곁들여서 음주도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랑 이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약물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약동학에서 만약에 투약요법이라는 게 요것만 보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대사적인 반응도 보고 뭐 뭐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무언가의 피처들을 계속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부스팅 모델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용이 잘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위에 앞에 보시면 예. 예 그쵸. 지금 또 보시면 타임 시리즈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은 타임 시리즈는 약동학이라서가 아니라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이 역시도 워낙에 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그널 데이터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머신러닝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예.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이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어 파마코키네틱한 모델 외에도요. 보시면 이 지금 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런 유전자 신경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배열로 이 또 묶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 또 찾아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물 뭐라고 그러죠? 생물 통계학? 예 이런 데서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이 유전체 분석학인데요. 예 유전체 분석이 아니라 유전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전체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간에 예 요런 유전체 알고리즘 예 요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짠 예. 어떻습니까? 시간 딱 맞췄네요. 예 어떻습니까?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겠지만 예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왜 흥 씨는 왜 염색을 했어요? 왜 갑자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머리를 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그 커밍아웃 한 것처럼 이렇게